네, 경기 둔화 속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은 벌써부터 영향권에 들어갔죠. 탄핵 정국으로 먹구름이 짙어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길은 있는지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탄핵 정국의 파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도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또 있죠. 자영업자들입니다. 지금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감,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정용건 대표님, 네네.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쯤? 온 국민들이 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말 되면 송년회도 있고 비교적 그래도 그나마 좀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초에 대한 기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가 좀 반짝하는 그런 경향을 늘 보여왔는데 이번에 이제 내수의 지속적인 어려움에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덮쳐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식당에 가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느낄 정도인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탄핵 이 비상계엄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이상 감소한 이 매출이 감소한 데가 36%. 그때 절반 이상 네네. 감소한 그다음에 것이.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감소한 데가 25% 정도 이렇게 지금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고 현재로서는 좀 이게 회복하기도 좀 쉽지 않다. 이제 탄핵소추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제 해식이 예국하는 길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부터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내수가 좀 살아나기 어려운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고 재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 국회가 그리고 어떻든 대행 정국이지만 정부가 좀 깊이 고민을 안 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의 여파로 벌써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 지금 내수가 사실은 가장 우려됐었잖아요. 내수 부분이 지금 계속 맞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네네. 여러 가지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 내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결국은 고금리에다가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었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내수는 침체였었거든요. 겨우 경제를 좀 지탱했던 게 수출인데 수출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하는 몇 개만 지금 사실 돼 있었고 석유화학 쪽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낙수 효과라고 하는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도 좋아져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끊어진 지가 좀 오래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내수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크레딧 카드 사용 매출액만 봐도 좀 나타나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쇼핑몰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그만 싼 거를 사는 경향이 이제 특히 젊은이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신용 데이터가 이번 12월 2일부터 9일까지 데이터를 이제 160만 개 가맹점 전체 데이터를 놓고 신용카드 매출액을 분석을 해봤더니 외식업계의 매출액이 약 9%가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지금 이어오다가 마지막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인 거죠. 탄핵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들의 이제 영향을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하면 주로 외식업과 숙박업이 당장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통계가. 근데 지금 이 탄핵 정국 여파가 비단 숙박업과 외식업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반 소기업,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영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기업을 하시는 핀테크 업체인데요.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금 전략 이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탄핵 정국의 우리가 영향을 제가 외식업체 골목상권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핀테크 업체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 계엄 탄핵 사태 여파가 그 회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최근에 그 중동 두바이에 있는 투자 회사가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저희 회사에는 안 좋은 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12월 4일 날 투자 검토 자체를 전면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딱히 무슨 이유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네. 일단 그냥 한 1월까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게 한국 정세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다른 쪽들도 한국이나 이런 한국 기업에 대해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겠네요. 아무런 이유 없이 투자 검토를 철회한다고 하니까 투자를 네. 받는 건 기업의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거래를 하는 해외 상대방들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직접적인 영향들이 네. 이게 저희 협력사 중에서 이제 해외 고객들한테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냥 그 K-팝 연계한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이 수백 장의 티켓이 바로 다 취소가 됐습니다. 수백 장의 티켓이. 예, 그래서 네. 매출이 다 사라졌고, 예.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한국계 기업인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하는 바람에 다시 출국을 하면 우리나라로 지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향후에 지금 사업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수백 장의 티켓이 취소되면 정말 절망적인데 그 회사는 혹시 뭐 이제 송년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계속 네네. 송년회가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모임을 좀 계속 하시고 있습니까? 좀 취소하는 분위기입니까? 거기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다들 뭐 너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변에 모임 자체를 좀 많이 취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북구청 쪽에서 식당을 하시는 저희 고객사분들이 계신데 네. 거기는 그 지역의 관공서랑 회사들이랑 이런 데들이 연말 모임이나 회식이 다 취소돼가지고 딱 진짜 전년 대비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다고 뭐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까 소상공인 조사에서도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게 상당히 많았는데 정말 실제로 그렇군요. 자, 네. 이게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분으로서 국민으로서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일시적인 타격이라고 하지만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그 회사들은 존폐가 걱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산업들은 추경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이거 당장 내년 사업 계획을 당장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 예산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는데 빨리 해야만 집행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빨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탄핵 정국의 영향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핀테크 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략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이 스타트업 업체예요. 요즘 스타트업 업체도 이렇게 직접 수출 계약이 한참 잘 얘기하다가 그냥 네. 바로 네. 중단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많겠죠, 당연히. 실제로는 이제 그 외국 기업의 경우는 이제 우리 구매를 해야 되는데 외국 기업이 구매를 한다 그럴 때서 공급망 안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구매를 안 하게 되겠죠. 예. 지금 여러 영향 중에서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데 이분들이 사실 내수 부진으로 이미 빚더미에 사실 올라 있었어요. 네네. 진짜 자영업자 대출이 뭐 1,000조 원을 넘었다는데 네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까? 자영업자들의 이 빚 상황? 뭐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빚으로 또 이제 이 만기를 계속 연장하고 이렇게 버텨온 지가 꽤 시간이 오래됐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어쨌든 정부에서 상당 부분 만기도 연장해주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 현금성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좀 버텨왔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그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고 특히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수출이 좀 부러지고 그러면서 내수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렵다가 네.
이번 국면으로 돌아오면서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회사의 뭐 자영업자 대출이 1,060조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 71% 정도가 이제 다중 채무자인데요. 이 금액이 한 753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이 그렇게 보면은 4억 한 2,800만 원, 4억 2천 정도 되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뭐 금리 5%달에도 4억이면 1년에 뭐 상당한 금액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또 연체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체율이 1.85% 정도 됐는데 예. 3년 전 기준으로 하면 평균 한 0.56이고 요즘 이제 은행들 시중은행들 대체로 이제 연체율이 0.47%니까 뭐 한 3배, 평균보다도 4배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구조라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뭔가 나아지지 않는 이런 것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선행 지표인 이 사무실 공실률, 상가들 공실률도 특히 이제 큰 이런 뭐 이 건물보다는 조그만 상가들의 공실률이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위기가 뭐 이렇게 덮쳐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들도 대단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이 자영업자 부채인데 자영업자 부채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71% 정도 되는 이전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좀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빚 규모가 늘어나고 연체율이 올라가면 금융회사로서는 부실이 늘어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장이 서서히 금융회사로도 전이될 수가 있다 그런 걱정인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내수 부진이 계속 되어 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가 맞습니다. 생기질 않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데 네. 그 일자리 감소가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 같고 또 연령별로도 그 영향이 좀 젊은 층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그렇죠. 젊은 층이 훨씬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내수가 침체되고 있고 더구나 수출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우리 현상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용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고용이라는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재정으로 부분이, 네,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네. 민간의 활력이 필요한 이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1월 고용 통계에 보면 예. 이게 이제 전체 취업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가 2,882만 1,000명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10만 3천 명 정도가 늘어난 건데 우리가 보통 한 20만 정도가 늘어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10만 대에서 지금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대.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취업 증가율이 낮은데 주로 지금은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시설 관리 이런 영역이 지금 대충 한 9만에서 10만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보건, 복지 그리고 교육 서비스 이런 데가 이제 10만 대가 늘어나요. 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이 재정으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늘어나고 민간은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저 20대 취업자는 17만 명이 감소를 했고 20대는 17만 명이나. 네. 그리고 40대 가장 핵심이죠. 40대가 9만 한 1,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취업자가 29만 8천 명이 증가를 네.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산업 구조 자체에서 지금 우리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역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갖게 되고 또 허리층이 줄어들면 연령대 고연령자들도 상당히 생활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보다 이 젊은 층의 일자리가 좀 시급한데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수분이 오래되고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이 아마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일 겁니다. 네, 전날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4대 고충을 해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4대 고충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당시 얘기였습니까? 그 이제 12월 2일이죠. 예. 비상계엄 하루 전날에 이제 대통령께서 공주에 있는 공주시장 가가지고 제가 이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영업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배달 수수료 30% 인하시키겠다. 배달 수수료. 정통 시장에는 배달 수수료를 아예 0%를 해주겠다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4가지를 갖다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노쇼.
노쇼. 이제 예약해놓고 예약해놓고. 취소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악성 댓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일회용품과 관련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식당 처음 차리면 광고해가지고 막 불법 광고하는 이거 해결하겠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 부분 뭐 실현이 되면은 뭐 상당 부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백종원. 네. 그럼 뭐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다들 아유 무슨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지. 차라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100명을 만들지 그래.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우리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비상계엄을 바라보면 아, 저 황당한 이야기 할 만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는 이제 뭐 카드 수수료 관련된 고민이 많았는데 상당 부분 좀 인하된 측면도 있고 한데 최근에 이제 급속하게 부담으로 또 올라온 게 이 배달 수수료와 관련된 이 부분이고 이게 뭐 배달 수수료가 거의 뭐 독과점 체제로 가점 체제로 들어서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런 구조이고 거의 뭐 이거 앞쪽에 또 광고도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이 플랫폼 업체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여기서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살아야지 배달 시장도 살고 배달 플랫폼도 살 수 있을 것인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죽이는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뭐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독점적으로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쪽에서 독점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개입하지 않으면은 자영업 시장 전체가 분가될 가능성도 있고 차라리 뭐 주문 안 받고 멈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구조도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건 조금 개입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다. 왜냐하면 어떻든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비상계엄 하루 전에 한 얘기여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영근 대표가 얘기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30% 인하는 얼마 전에 공정위 주도로 플랫폼 업체들과 음식점 업체들, 입점 업체들 간에 나름 자율 협의를 오랫동안 해와서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뭔가 합의를 이끌어 왔는데 다들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플랫폼 업체도 불만이고 음식점 업체도 불만이고 결국은 좀 붕 뜬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부분을 근데 이렇게 30% 인하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비상계엄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긴 합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아니어도 대통령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제 법이 없고 사실은 이제 배달앱 상생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모여서 한번 수기 과정을 좀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그나마 합의를 도출한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상위 30%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를 안 깎아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과 이 입점업체들, 입점업체와 입점업체들 간 입장이 달라요. 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수수료를 깎으면 광고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건데. 풍선 효과.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비용 투명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백화점은 사실은 과거에 수수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요새 백화점 수수료 문제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때 이제 뭐를 했던 거냐면 공개를 해라. 예를 들면 특약 판매라 그러면 너네 그 광고료 마진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내부 인테리어는 비용이 어떻게 이거 공개를 해서 마진이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게 해서 사실 정보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제 배달앱 업체들한테 정보 공개를 할 땐 적어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수료 자체는 다 공개는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전체 구조, 전체 구조, 수수료 구조에 대한. 그런데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도 안 하겠죠. 그렇죠,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사실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자율 조정을 위해서 나름 회의를 하고 몇 차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반만 이루어졌다. 반만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 인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강제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없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어도 공연불에 그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참 또 더 실망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부담되는 거 아까 정은근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카드 수수료도 참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뭐 카드 수수료를 조금 더 깎아주겠다는 게 지금 정부 생각인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부에 이제 그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좀 격렬했던 시기는 2012년 그즈음에 이제 예. 되게 격렬했었고 그 당시에는 카드 수수료가 이제 2.2에서 3.6% 이 정도 되게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드 수수료 이 관련해서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로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수수료가 적절한 게와 관련해서 논의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갖다가 금융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영세 가맹점에는 0.5, 그다음에 소규모 가맹점에는 1.1에서 1.5 정도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낮춰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카드 수수료 이 정도 가지고는 부담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어려우니까 정부가 깎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네네. 더 깎아준다 이거죠? 깎아준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부 논의할 때는 깎기 어렵다 이 정도면 네. 이렇게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카드사들이 금융기관 중에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카드사들도? 네, 카드사들이 네.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 대비해가지고 조달금리 부분이 상당히 높고, 아, 네 그리고 연체율도 이제 시중은행보다도 훨씬 높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들로서도 입장이 되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결국 이제 뭐 카드사들의 뭐 최고의 권력을 금융지주회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금융지주회사 그러니까, 자회사들이니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니까 이 금융지주회사에서 결단을 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이게 뭐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조금 어려움을 갖다가 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상반기까지 탄핵 정국이 끝나는 그 과정에서는 조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생각해가지고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열어놓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지주회사가 좀 봐서 카운팅할 때 카드사의 이익을 카운팅할 때 이 정도는 감안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여전히 뭐 올해도 아마 금융지주회사들이 3조에서 4조씩 순이익 날 겁니다. 네. 그들이 돈 수익을 어디서 봅니까? 결국 개인하고 법인들한테 다 수수료 뭐 예대 마진으로 가져오는 이런 구조인데 네. 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없고 특히 자영업자 다중 채무자를 어려운 이걸 갖다가 감안하셨어. 감안하셨어.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네. 좀 내야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길게는 계속 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안 될까요? 지금 이제 정인근 대표께서는 카드 회사들도 어렵다 이거예요. 자영업자들 너무 그럼요. 어려우니까 깎아주는 게 필요한데 카드사들이 반대가 있으니까 카드 회사를 둔 지주회사들이 조금 결정을 하라 그러는데 카드사 중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독립 카드 회사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독립카드사도 합니다. 있고 카드사 주주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주주들이 있고. 그런데 그 우리 이익을 훼손을 하면서 지주사 보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 그 자본주의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사실은 우리 카드를 전 세계에서 카드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죠. 네. 다른 나라는 40% 넘어가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직불을 하지 않습니까? QR로 해서 통장 QR. 이체를 하거나 통장 이체. 대충 이런 걸로 쓰거든요. 데비카드를 쓰거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좀 뭔가 문화를 좀 개선해 보자. 왜 자꾸 신용카드만 의존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뭐 세수 확보, 투명성 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용카드를 계속 부추겼고 예. 카드를 안 받으면 벌금을 과태료를 먹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체제를 좀 벗어나서 좀 이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다양하게? 통해서 수수료를 좀 낮춰보자. 이런 어떤 새로운 카드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좀 낮출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은행에서 내가 이체하면 토스 뭐 이런 자동 방법 이체 같은 있잖아요. 거. 이체하면 거의 결제. 수수료 거의 안 들는 예. 거예요. 근데 근데 그 그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은 투명한 세원 확보라든지 이런 데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또는 뭐 계좌 이체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판매로 안 잡혀가지고 세원 예.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교수님한테도 일리는 충분히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카드 않습니다. 회사 근데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카드 회사들의 반대가 많으니까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정부 발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곧 아마 한다고 그래요. 네, 네. 무슨 묘안을 내놓는지. 지금 또 하나 중소상공인들 상당히 관심 갖고 주목하는 게 지금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 전화 연결했던 분도 추가 경정 예산을 내년 초에 하는 건 당연하지만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지적을 아까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추경 중에서 야당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게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로 불리는 거죠. 이 예산을 좀 늘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정부와 여당이 이 부분에 굉장히 반대를 해왔어요. 정영근 대표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예산 추경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현금성 좀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와서 사주고 팔아주고 해야 된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죠.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주요하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비교적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았다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그쪽 부분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규모를 갖다 대폭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폭해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회피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4차례 추경을 해가지고 66.8조가 그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었는데 이런 정도인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지난번에 예산 전체 뭐 한 4조 정도 깎은 수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은발의 오줌 눕기입니다. 정말 오줌 눕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갖다가 예상치 못해서 하는 일이고 대대적으로 좀 해서 실제로 좀 소비를 진정시킬 수 있고 이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좀 추경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면 규모도 크게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니까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 대표 말씀이고요.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추경 저는 예산?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 됐건 뭐 전국민 지원금이 됐건 전부 다 긍정적입니다. 전국민 지원금까지 아직 그런 얘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 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거든요. 예. 워낙 가계부채가 높은 데다가 우리 동감대 다 쓰지 않습니까? 최소한 40% 이상이 그 동감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자 내느라고 허덕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해라 뭐 연말 모임을 해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러니 뭐 지역사랑 어차피 이제 우리 소상공인 문제는 결국 지역 경제 문제거든요. 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지역 화폐로 가면 사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도 좋고 아니면 전국민 지원금 이게 이제 전국민 지원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 2.5배 효과가 있다 네. 소비에 이런 얘기가 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국민 지원금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두 분이 이제 느끼는 내수 부진에 워낙 심각하게 느끼다 보니까 뭐 재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역 화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뭔가 좀 돈을 더 풀자 하는 주장으로 두 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내수, 우리 자영업자의 고충 관련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정영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추워진 겨울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집값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 교수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계엄 전에도 사실 집값 상승률이 많이 둔화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조금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거래량은 조금 많이 떨어지고요. 예. 거래량이 떨어졌고 서울 수도권을 보면은 이제 서울 25개 구 중에서
마이너스 하락폭으로 들어선 이제 그런 구들도 지금 한 4-5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을 평균적으로 보면은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상승 중인데 서울 전체로 보면 네, 전체로 보면은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 또 수도권 지역도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가격도 떨어지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데 거래량은 지난 7월 대비해서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천 건으로 그냥 엄청 줄어들었어요. 거의 9천 건의 절반 수준으로 정도? 떨어들었는데 이제 가격도 그만큼 이제 조금 조정이 되고 좀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수준, 오히려 가격은 뭐 아직 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은 이미 좀 떨어지고 있었죠. 지방은 상승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커졌어요. 조금 상승폭이 조금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탄핵을 2번 경험했잖아요. 네. 그 당시와 이렇게 박근혜 때 2006년인가요? 네, 네. 그리고 2016년. 네, 그렇습니다. 두 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까 좀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한 8년 정도 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예. 2016년도에 예. 기준금리가 1.5%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예. 3%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차이도 차이가 조금 워낙 나고 크고. 당시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예. 한 4만여 건이었는데 탄핵 이후에는 약 2만여 건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안 떨어졌다 당시에도. 가격 거래량은 이렇게 많이 당장 줄어들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끝나고 나서 오히려 거래량은 그 전 탄핵 전 이상으로 또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에서는 심리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심할 거다라고 실수요자들이나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네.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좀 연기해야 되겠다, 보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많이 낮춰서라도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지난 탄핵 정국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이번 탄핵 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네. 다시 시장은 시장의 본래의 가격 기능, 가격이 어떻게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금리는 하향 추세에 있고요. 네. 공급은 부족하고 공급을 위한 각종 재건축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네. 궁금한 게 시청자들도 그럴 텐데 특히 이제 분당이나 일산 분들은 좀 걱정할 것 같아요. 네, 일기 그렇죠. 신도시 선도지구 다 선정이 돼서 네. 야, 좀 잘 될까 하는 그 좀 기대가 좀 부풀어 있었을 있죠. 텐데 네. 그 부분이라든지 또는 관련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이 지금 국회에 다 걸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다. 그 어떤 정책으로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이러한 거는 지속이 돼야 되고 이미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은 꾸준히 실행이 돼야 되고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은 네.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예.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격 바로 그런 관련해서 네. 굉장히 희망 사항인데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라든지 또는 공시가 현실화를 좀 폐지하는 법이라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네.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거는 뭐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네. 생각이 되지는데 또 뭐 국정 운영을 예. 여야 뭐 어느 쪽에서 하더라도 시장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양극화 현상은 더 커질 거고 이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예.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을 보고 만약에 이제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야가 네. 또 바뀌거나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시장을 위해서 공급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또 공급을 위한 세제 개편 완화들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 탄핵 정국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집값은 집값 본래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 공급에 많냐 적느냐 또는 금리 문제일 텐데 탄핵 정국이 어찌됐든 3, 4개월 후에 좀 정리가 된다고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집값, 근데 내년 집값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공급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 확실한가요? 내년 네, 부족하죠. 어느 정도나 부족하겠죠? 내년에 이제 올해 입주 물량 대비해서 예. 서울 수도권의 이제 입주 물량이 한 뭐 15,000여 가구 이제 줄어드는 걸로 지금 서울에도 예. 예상이 되고 되어 있고. 있고요. 뭐 지방은 뭐 미분양이 뭐 조금 많이 6만여 가구가 쌓여 있는데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은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울 지역의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급이 이제 필요로 한데 우리가 공급은 신축으로 공급하는 게 있고 예.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존 물량을 시장으로 자꾸 내보내는 이런 공급도 또 공급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축으로 공급하는 거는 중장기 정책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건축이나 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예. 중장기 정책이고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세금 완화가 뭐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또 세금 완화해서 그렇죠. 네.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예. 우리가 이제 뭐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이 임차인들한테 전가하는 것을 또 방지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올리면은 예. 소유자들이 임대인들이 그 세금 올라간 거를 월세나 전세에 포함해서 그게 이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기준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내년 정도 보면 이런 금리 인하가 혹시 시장은 이제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걸 떠받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만으로?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은 예.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예. 용이해진 자금을 가지고서 내 집 마련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아직도 그 내려가는 하락폭이 기준금리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네. 조금 내리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는 기준금리는 더 하락할 것이다. 0.5에서 1.5% 포인트 정도 하락까지도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뭐 2.2%로 잡았다가 각
기관별로 지금 그게 2% 미만으로 지금 성장률을 또 그렇죠. 예상하고들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이걸 감안하면은 기준금리도 분명히 조금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주담대 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것이다. 뭐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니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공급이나 그런 어떤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한 예.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요? 내년 시장을. 그래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거래가 많이 줄고 있고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이게 하락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뭐 이 추세가 좀 곧 멈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 심리적인 영향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이제 지금은 우리 경제의 이런 변동성이 크다라고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예 시장에 참여를 않게 되는 거예요. 좀 지켜보고 지금,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전국 현황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금리도 떨어졌는데 근데 내 전세 월세 가격은 많이 올라가네. 많이 올라? 그러면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장 상황이 형성되면은 네.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년 시장은 예. 뭐 서울 주요 지역들 보면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예. 강남 3구 특히 이제 서초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네.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지금 현재도 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이런 전국 상황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상향을 예상하셨는데 입주 물량은 내년 2026년 그 이후에도 좀 계속 줄어드는 걸로 나오니까. 네. 그 당장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은 네. 장기적으로 집값은 더 우상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뭐 정권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장단기 공급 확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야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요. 최근 들어서 고금리가 계속 지금 이제 금리가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뭐 1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경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네, 정도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표를 보면은요. 가계대출 연체율은 거의 이제 0.4% 수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뭐 0.6에서 0.7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표만 보면은 왜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계대출 연체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연체율이 늘어나야지만 사실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숨은 속사정이 있는 거죠. 뭡니까?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되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임의 경매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대출금을 회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싸져야 되고 특히 11월, 12월에는 12월 결산을 앞두고 이 대손 충당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채권을 유동화를 시킵니다. 예. 자산 유동화 회사에 500억, 1000억 단위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각된 자산은 자산 유동화 회사를 거쳐서 대부 회사를 통해서 개인들한테 NPL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화 회사에서 대부 회사에서 경매를 넣든 개인들이 넣든 배당을 받아가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굉장히 안정적인 걸로 보여져요. 큰 변화가 없는데 경매 물건은 훨씬 경매 늘어나고 있다. 물건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올 연말에 또 이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4대 지주 포함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서로 이제 이익을 누가 많이 냈느냐 이런 거 이제 경쟁을 또 수치 경쟁을 해야 되고 1등 은행을 이제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예. 매각을 할 겁니다. 예, 매각을 하게 되면 이 매각된 물건은 뭐 2, 3월에는 예. 경매 신청이 돼서 시장에는 6개월 정도 뒤쯤에는 하반기 쯤에는 시장에 법원에 경매 물건으로 많이 또 쏟아질 그럼 것으로 앞으로 경매 예상이 물건이 됩니다. 더 늘어나겠네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집을 싸게 사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하겠습니까?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싸게 살려면은 대형 마트나 네. 백화점 할인할 때 가서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 집 마련을 싸게 하는 방법은 법원에 가서 사는 겁니다. 경매를 통해서. 네. 집값은 조금 상승은 둔화되는데 서울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4,7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1년 전에 비하면 뭐 30-4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금 평당 분양가는 급등하고 있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 우리 환율이 엄청 뛰었잖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예. 건설 원자재 수입 단가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이어지고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분양가 추이는 조금 더 환율이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지지 않는 한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 분양하는 신규 일반 분양 민간 분양 아파트들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분양가라는 게 원자재를 쓰는 아파트 회사들의 건설 회사들의 영향 때문인데 환율이 올라가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서 평당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높습니다. 연말 대목인데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죠. 이미 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탄핵은 엎친 데 덮친 격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성장의 먹구름은 약한 곳을 먼저 칩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를 힘겹게 이겨냈습니다. 어렵게 살려놓은 희망이 탄핵으로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부터 먼저 보듬어야 합니다. SBS BG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